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받은 자료는 여기 우리 여기 핵심 강의 노트 이게 뭐 강의 노트 요약집 같이 이렇게 겸용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 제가 미진한 부분만 발췌해서 줬고 이거 미진한 부분 여기다 붙인다 해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거 요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도 다 알지 못하고 가니까 좀 미진한 부분 제가 첨가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사용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받은 자료 먼저 보면 그러면 1번 주택법상 주택 얘는 뭐 공법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울 거고 은하수 공법선생님한테 근데 요 우리 핵심 강의 노트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있고 2번 가면 아파트 공급 양호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 얘는 우리 책 핵심 강의 노트는 수요 양호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공급 되는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요 증가 요인, 공급 증가 요인 이런 거 잘 물어보니까 우리 강의 노트는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자, 넘기면 그러면 5번 공가탄과 공급곡선의 형태. 이 수요에서 이 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은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수요 공급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6번 도시군 계획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7번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우리 핵심 강의 노트에 있는데 거기 설명이 좀 미진해. 핵심 강의 노트는 그래서 설명을 좀 추가한 거고. 그다음에 8번 위험 관리 방법은 우리 필기 노트 강의 노트 없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3페이지 가면 그럼 이제 9번 하피 시한가치 계수 활용 및 수식이 없어. 수식 우리 핵심 요약 정리집에는 수식이 없다고. 핵심집에는 근데 그 수식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수식만 별도로 넣은 거고. 이제 넘겨볼까요? 넘겨서 4페이지 가면 10번 이 내용도 예전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핵심 필기 노트는 좀 미진하니까 제가 추가한 거고. 그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고 11번도 마찬가지고요. 5페이지 13번도 마찬가지고 그럼 14번, 13번, 5페이지 13번, 14번 이런 내용은 필기 노트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넘겨서 6페이지 가면 16번 부동산 투자사법의 주요 내용 이렇게 얘도 필기 노트 없는 내용이고 자, 없는 내용만 몇 가지 제가 저기다가 첨가한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거 보실 때 되면 이제 보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투자론이 주가 될 건데 투자론을 4시간 만에 다 끝낸다. 그것은 조금 불가능할 거고 막 달려가 버리면 제가 달려가 버리면 4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겠죠. 10월 달이나 9월 달이면 특강하면 8시간에 부동산의 결혼 전부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면 여러분 못 따라올 거니까 오늘 투자론을 다 끝내버리면 편할 건데 아마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투자론 일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정책론 중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뭘 안 배웠을까요? 기억이 있을까요? 무슨 내용을 안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전혀 기억이 없죠. 정책론은 시장의 실패 파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정책이 있고 세 번째가 주택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 정책이잖아요. 지난주에 조세 정책 배웠습니까?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조세 정책 배웠잖아요. 대신에 주택 정책 배우지 않았다고. 주택 정책. 그래서 정책론에서는 주택 정책 가볍게 보고 빨리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택 정책은 책 페이지 수, 요약 정리지 필기노트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주택정책 나왔네요. 그럼 주택정책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임대주택 정책하고 분양가 정책. 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 배워 이렇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가 정책도 세 가지 배웁니다.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 후분양. 이 분양가 자율화는 정책 아닙니다. 왜 정책이 아니냐면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런데 자율화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가 규제하고 자율화가 반대입니다. 분양가 규제하면 그러면 건설회사는 수익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으니까 규제하면 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전부 다 좋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고 그러면 주택이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율화는 반대잖아요. 그럼 자율화는 주택이 질적 수준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져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자율화가 반대고 그러니까 자율화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율화가 지문에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규제 넣을 때요. 분양가 규제할 때 자율화를 넣어줘요. 그럼 정반대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우리나라에 실시합니까? 실시하죠. 주택법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그러면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우리 강주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균 가격이 1,000만 원이다. 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700만 원을 분양받았다. 그럼 분양받는 순간 평당 3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고. 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자유라는 투기적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선분양과 후분양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30회 때 나왔고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선분양, 후분양 좀 이따 마지막에 이제 보면 공부할 거 없어. 그러면 이 주택 정책은 크게 보면 6가지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요 밑에 2가지는 요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아요. 그럼 임대료 규제가 하면 좋은 거 없고 분양가 규제에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임대료 규제 논리 그대로 분양가 규제에 적용돼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배웠던 논리 그대로 분양가 규제 적용되고 이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에서 배우지 않는 거 한 3가지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 요 임대료 규제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양가 규제는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주택법에서. 그래서 공법 내용이 몇 가지 추가돼. 그럼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럼 분양가 규제도 초과 수요. 임대료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로 없어요. 그 분양가 규제 초과 공급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인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고 수전 유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질적 수준이 떨어지죠. 분양가 규제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크다.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크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가 정책에서는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요거.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에서 배운 내용 3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임대료 규제에다가. 그럼 임대료 규제 배웠으면 분양가 규제는 당연히 배운 거죠. 왜? 여러분 은하수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이거. 그리고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주택 정책은 이렇게 3가지 공부하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게 뭘까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거 작년에 요거 냈어요. 작년에 요거 매우 쉽긴 했죠. 다음 중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거 좀 이따 보면 너무너무 쉽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부터 가볼게요. 그럼 임대료 규제하면 뭐 하는 거 똑같아요? 분양가 규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대료 규제 갑시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그러면 일단 질문.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는 직접 갭으로 봅니까? 간접 갭으로 봅니까? 직접 갭으로 본다. 직접 갭.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대료 규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버리겠다. 규제하겠다. 그럼 낮은 수준, 이걸 높은 수준 이렇게 넣는다고? 그럼 틀리면 낮은 수준에서. 그럼 왜 그랬을까?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야. 지금 임대주택 시장을 분석해 보는 거야. 그럼 임대주택 시장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났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요 만나는 점이 균형. 그때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 50만 원. 거리량은 100개. 그럼 수요량도 몇 개? 공급량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 이게 적절한 가격이라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건데 요 50만 원이 적정하지 않다면 정부가 50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직접 임대료를 정해주겠다. 그걸 규제 임대료 그래요. 그럼 규제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드니까 수요를 증가시켜요. 이게 수요 증가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지문 만들면 이렇게 하겠네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맞죠? 그럼 공급은요? 요 공급, 임대인들은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규제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나가라고 그래. 나 임대주택 사 받지 않겠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 일부가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요.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요 감소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130개라 해봐요. 그럼 수요가 몇 개 증가했어요? 30개. 그럼 여기가 이제 80개라 하면 이게 80개면 공급은 몇 개 감소했어요? 20개. 그럼 이 구간이 수요는 130개, 공급은 80개입니다. 그럼 수요가 더 많죠. 이걸 초과수요라고 그래. 초과수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초과수요. 그럼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초과수요. 이걸 분양가 규제로 하면 그럼 시장의 균형 가격이 50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평당 300만 원으로 분양가 규제했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뭐가 발생? 초과수요 발생.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균형 가격,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초과수요 발생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 물어보죠. 초과수요. 어느 경우에 초과수요 큽니까? 초과수요 계산해봐라. 계산은 필요 없어요. 여기 수와 공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큰다.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여기서 수요량을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다는 소리야.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량을 많이 감소시킨다. 그러면 수요량이 150개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80개로 감소한다 이봐요. 공급량은 50개로 감소한다. 50개로. 50개로 감소한다. 이렇게 보게요. 50개로 감소한다. 이렇게. 그럼 초과수요가 몇 개일까요? 100개잖아요. 100개. 100개. 자, 원래 상태는 초과수요가 몇 개요? 50개잖아요. 130개하고 80개, 50개. 근데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고 공급이 공급량이 많이 감소해서 초과수요가 100개가 되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초과수요 크고 기간은 장기에서 커진다, 단기에서 커진다? 장기. 단기는 임대를 규제했습니다. 그럼 단기는 수요는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수요. 단기는 수요는 증가해요. 단기는 수요는 단기, 장기 상관없이 변동해요. 근데 공급은 단기는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어요. 이 단기란 뜻이 공급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단기라고 보면 공급은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급은 장기가 됐을 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 아니 감소해 공급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단기라면 초과수요가 30개 초과수요가 단기라면 수요만 증가해서 30개 초과수요가.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해요. 그럼 장기가 되면 초과수요가 몇 개 될까? 50개. 단기는 30개. 그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가 커질 것이고 기간으로 보면 단기에서 장기에서 이거 엄청나게 잘 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뜸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초과수요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문제 이렇게 물어봤죠. 계산문제 요즘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초과수요 발생한다. 끝났습니다. 이게 분양가 규제하고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효과지, 효과. 자, 시장 분석이 맞고 임대를 규제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효과지, 효과. 2번 효과. 정책은 효과를 낸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규제를 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럼 효과를 분석할 때는 단기는 어떻고 장기는 어떻고 이렇게 분석한다고. 근데 단기에서는 공급이란 말은 절대 안 나와. 단기는 공급이란 말 안 나오고 장기에서만 공급이 나와요. 왜? 단기가 공급 변화가 없으니까 단기에서는 공급이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책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단기에서도 공급 막 증가했다고.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절대로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지 않는다. 공급 강의란 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초과 공급, 공급 강의란 말 나와야 안 나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라 나오는 순간 그것은 틀린 지문이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 여기 이제 계산 문제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나올 거란 뭐 분명히 문제집에 요 계산 문제 이거 나와요. 요거. 근데 요거는 실제 시험은 16회 때하고 18회 때까지 출제하고 2번 출제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자료를 주고 나서 시장에 나타날 수 현상 그래요. 그럼 1번 초과수요 30개, 2번 초과수요 50개, 3번 초과공급 30개, 4번 초과공급 50개, 5번 초과공급 60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초과공급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계산문제 줄 때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계산문제 줄 때 자료 주고 나서 초과수요가 30개다, 초과수요가 50개다, 그 다음에 2, 3, 4, 5는 초과공급이라 나와요. 그럼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에서 초과공급이란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 못한 사람이 있다. 지금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여기 계산 문제 주면 그러면 이 그림을 준 게 아니라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자료를 주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라고. 그럼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공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찍어버리면 되지. 계산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확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는 거지 지금. 야 그만해요.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계산 문제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과 공급, 공급 가격이란 말은 없다. 이렇게 계산 문제 물어보든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 이제요.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서 임대를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를 분석합니다. 단기, 장기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은 단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장기가 주로 나와, 장기가. 장기가 주로 나오고 단기는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단기가 나오면 좀 힘들 건데 좀 이따 단기 볼게요. 자, 장기로 합시다. 그럼 장기는 공부할 게 없다겠잖아요. 장기는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끝난다겠잖아요. 장기든 단기든 초과수요는 발생을 해요. 단기 초과수요 발생하고 장기도 초과수요 발생합니다. 다만 어디에서 초과수요가 커요? 장기에서 크다. 단기는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초과수요 이 부분이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2번부터 해서 이제 5번까지 그게 주로 나오는데 좋은 게 없으니까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 첫 번째는 수선 유지를 안 해줍니다. 누가? 임대인들이. 그래서 질적 수익이 떨어져요. 새롭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양질의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러니까 질적 수익이 떨어지죠. 좋은 게 없잖아요. 애울 것도 없어요. 두 번째, 타용도 전환. 내가 지금 임대주택 사업 임대인인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해요.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주로 오잖아요. 그런데 저기 거처가 있는데 거기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사시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잠 자고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단독주택인데 그 옆에가 거기 뭐 단독주택에 보면 어르신들이 살잖아요. 자녀들은 다 아파트 살고. 근데 이제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랑 그 옆에 분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 뭐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뭐 이야기 하더라고 아주머니들은. 간장 담았어요, 뭐 된장 담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저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데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것 같다. 가끔씩 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예쁜 여성분이 계속 보이는 거야. 젊은 여성분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 집 딸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거기 이제 분명히 새들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새들은 사람들이 1층에 부모님들이 2층에 살고 그 1층에 새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사람 다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고 지금은 커피숍 만들었습니다. 커피숍. 그래서 그게 타용도 전환이야. 타용도 전환. 그렇게 하셨더라고. 근데 커피숍 만들었다가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님이 딸이 예쁘다 그길래 갔었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오면 그러면 이제 노트북 가지고 이제 그 커피숍 갔다고. 그럼 이제 커피 시켜놓고 뭐 구분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아침 일찍부터 가면 아침 일찍 가면 위층에 있다가 내려와서 커피를 사주고 저 혼자 있으면 그냥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한참 있다 내려오시더라고. 뭐 오전에 그 주택가에 오전에 커피숍이라 해서 누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오후 되면 좀 오기는 해요 이렇게. 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분이 젊은 남자한테 팔았더라고. 젊은 남자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주로 저녁에 술을 팔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 뒤로부터 안 갑니다. 이거 타공도 전환 됐죠? 그렇지. 그리고 그럼 주택난이 심하대요. 그냥 좋은 게 없다 하시면 돼 그냥 이거는. 자, 네 번째 암시장 이건 좀 이따 보고. 다섯 번째 임차인 주거이동 제약시킨다.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다른 곳에 이사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주거이동 제약시킨다. 일단 2번, 3번, 5번 좋은 게 없잖아요. 4번은 암시장 이중가격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이봐요. 지금 이 그림은 원래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정부가 30으로 규제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없어지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3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30으로 규제하면 공급이 몇 개가 돼요? 80개가 돼요. 공급이 80개가 되면 그러면 30만 원 임대료 내에서는 도저히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만약에 임대주택이 100개가 공급돼, 100개가 공급되면 임대료는 50만 원이에요. 임대주택이 130개가 공급되면 임대료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80개가 공급되면 임대료는 쭉 올라가요. 수요곡선을 만난 점. 이 점이 수요자가 요 수요곡선과 요 임대료 아니 공급량 80개일 때 수요곡선을 만나는 점 이 점이 이렇게 이 임대료가 수요자가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되는 거야. 왜? 공급이 감소니까 임대료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원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비싸져요. 그러면 시장에서 임대료는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가 하나가 있고 실제 임대료가 있고 이게 이중 임대료야. 그러면 이중 임대료가 형성되는데 거래는 30으로 될까요? 실제 임대료가 70이라면 70으로 될까요? 70으로 돼요. 70으로. 정부 몰래 이걸 암시장이라고 그래.
그럼 암시장, 이중가격, 이중임대료가 발생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들은 얼마 내면 돼요? 50 내면 돼요. 개입해서 70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들의 오히려 임대료 부담을 뭐요? 증가시켜버려요. 증가. 자, 그 말이 그 4번에 있던 거,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 가볼게요. 이렇게. 요거요. 암시장, 이중임대료, 음성적 증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증가.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제약시킨다. 됐잖아요. 그럼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없죠. 근데 요 단기 여기에 나오면 좀 힘들게 내는 거야. 그러면 요 단기든 장기든 초과수에 발생한다. 이건 됐어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 수익성일 때 소득 재분배라고 나와. 요건 딱 한 번 냈어요. 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거 균형임대로 50만 원, 균형 거량 100개 이렇게 썼어요. 예? 내 30으로 규제했더니,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 감소해서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 그림은 장기입니다. 장기. 요거는 임대료 규제 쓸 때 요 장기 그림이야. 장기. 단기는 공급이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장기가 됐을 때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단기에서는 공급이란 말 나오지 않는다고. 단기에서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라는 말이 안 나와. 단기의 뜻이 공급량 변화가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야. 그럼 단기를 가져간다면 요 공급이 이렇게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장기고, 여기에 단기라고. 단기. 임대료 규제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이 기본서에 이 임대료 규제를 설명할 때 그림이 2개 나와요. 첫 번째 그림이 나오고 요 빨갛게 된 거예요. 요 그림이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럼 요 단기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죠. 요 장기가 공급이 감소, 이렇게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이 80개밖에 안 되니까 임대료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 단기는. 단기는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고 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바짝 요 30만 원만 내면 되게끔 만들어져요. 그걸 소득 재분배라고 해요. 소득 재분배. 왜 소득 재분배냐면 장기가 되면 임차인들은 부담이 오히려 증가해요. 근데 단기에서는 그동안 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임대료 규제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바짝 30만 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만 원만큼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조금만 내도 돼요. 그러면 요 30만 원 낸다.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임대인에게 50만 원을 줬더니 임대인이 나에게 얼마 돌려줬어요? 20만 원 돌려준 거랑 똑같다고. 이걸 소득 재분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건 딱 한 번 나와. 그러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규제했을 때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OX? O. 근데 그 단기라고 않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쓴다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기에서는 딱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근데 요건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출제 비중은 거의 떨어지고 주로 뭘 낸다? 장기를 낸다. 장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료 규제에서 만약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 괜히 집었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임대료, 균형 거량인데 50만 원. 그럼 규제 임대료가 30만 원. 이렇게 되면 초과수요야. 근데 50으로 규제한다. 50보다 높은 70으로 규제한다. 그럼 70으로 규제한단 말은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그럼 얼마에 형성돼요? 그냥 50이야.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 규제한다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는 얼추 다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만약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 규제할 때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이제 이거 관련해서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내냐면 그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대하려면 그러면 임대료 규제했을 때 효과를 기대하려면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해야 됩니까? 낮은 수준 해야 됩니까? 낮은 수준. 그래서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 그나마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면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됐네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이 바로 어디예요? 분양가 규제하고 똑같다는 거야. 분양가 규제하고. 그럼 분양가 규제는 요 내용에다가 주택법에서 배웠던 내용만 추가하면 돼요. 주택법에서 배웠던 내용. 자, 그 부분을 갈 건데 책 52쪽 가봐요. 52쪽. 책 52쪽 가면 그러면 4번 분양가 정책이 나오고 그 밑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고 1번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해서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감소시켰다. 2번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할 때 효과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수요 발생하고 이 초과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장기에서 크다. 2번 주택 건설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급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화된다. 3번 분양주택의 질적 수익이 떨어지고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요 전매 차익이 발생하겠죠. 시장에서는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인데 700으로 규제한다면 전매 차익 얼마? 300만 원. 그럼 그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3번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양가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임대료 규제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4번, 5번, 6번 요 4, 5, 6이 공법 선생님한테 주택법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그게 이제 주택법에서 배운 내용. 그럼 4, 5, 6은 특히 요 6번 잘래요. 6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분양가격이 700만 원이다. 그럼 그 70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쳐서 700만 원 규제하겠다는 소리야. 4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았다 해봐요. 그러면 전매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다음날 팔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주택법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임대료 규제하고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가 똑같은데 요 세 가지 주택법의 내용만 요 세 가지만 추가시켜 주면 된다. 됐네요, 이제. 그러면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끝냈습니다. 이제요.